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경제 이해 강의를 맡은 정창래 교수입니다. 저는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적 경제 이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SK 주식회사의 사회적 가치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과목은 어서와 사회적 경제는 처음이지 라는 과목입니다. 사회적 경제 이해는 총 9개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3개가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강의입니다. 첫 강의는 오늘 사회적 경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목을 재미나게 지어봤습니다. 어서와 사회적 경제는 처음이지라는 제목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25분 동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강사님께서 사회적 경제도 비즈니스다. 사회적 경제도 사업체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도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 시간은 사회적 경제 분야에 있어서 요즘에 핫한 이슈인 사회적 가치의 측정에 대해서 필요성 및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경제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조금 있다가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은 사회적 경제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많이 설명들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시장 실패. 이 시장 실패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시장이라는 기구가 생겨났습니다. 수요와 공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너무 민간 기구에다가만 맡겨놓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일부분 있더라라는 어떤 시장 실패의 경험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정부 실패라고 해서 정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정부가 모든 리소스를 분배하다 보니까 거기서 재정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라는 두 환경 하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점들이 까지 일어났는데요. 예를 들면은 부의 양극화, 환경 문제, 아동 노동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경제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시면요,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서 기인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히스토릭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세기 초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봉건주의, 지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경제 발전이 저해됐고 그러면서 18세기로 넘어오면서 산업혁명,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됐죠.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흐름 하에 1723년도에는 애덤 스미스가 자유방임주의라는 경제체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1800년대에 들어서는 이 자유방임주의의 단점들이 나오면서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또는 자본론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왔고요. 1880년대에는 케인즈가 이 두 개 다 아니다. 자유방임주의도 단점이 있고 사회주의도 단점이 있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1899년도에는 하이에크가 신자유주의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인데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역사적인 흐름 하에 자유방임주의도 또 문제가 있었고 수정자본주의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맨 마지막 현재는 아나톨 카레츠키라는 교수님께서 공생적 자본주의라는 이야기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맨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주주자본주의와 비교해서 고객, 근로자, 협력업체, 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행복을 중요시하는 경제체제, 제목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이런 것이 사회적 경제의 탄생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경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GDP라고 들어보셨죠? GDP는 국내 총생산이라는 단어로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된 재화, 서비스의 모든 가치를 합해 놓은 겁니다. 어떤 나라가 부자 나라냐, 어떤 나라가 가난한 나라냐,
이런 거를 우리들은 지금 가름할 때 GDP라는 개념을 우리는 사용하죠. 그러나 GDP라는 개념이 어떤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GDP의 단점은 무형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또 자연 환경의 파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산출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GDP를 넘어서 우리 사회적 경제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회적 경제를 사람 중심의 경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나 시장, 아까 제가 시장 실패, 국가 실패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가나 시장 이런 자본의 관점에서 경제를 사고하는 것과는 좀 상반되게 사람, 다시 말해서 사회의 관점에서 경제를 사고하는 것을 사회적 경제라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회적 경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과 사회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GDP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GNH라고는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GNH라는 거는 국민 총행복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1970년대에 벌써 부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를 꼽을 때 꼭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부탄이지 않습니까? 부탄에서는 1970년대에 행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측정해 보자 라는 뜻으로 GNH, 국민 총행복 지수를 관리하고 있는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사회적 경제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본론인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여러분들도 많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개념 정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가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시대적 상황 또는 국가별 상황, 이런 상황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는 방식과 정의 또한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별, 국가별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쭉 파악하면서 우리들만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을 좀 이렇게 정립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개념 정의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학문적인 용어긴 하지만 통시적 접근 방법, 또 공시적 접근 방법이라는 개념 정의 방법론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통시적이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 역사적 흐름을 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시적이라는 것은 공간, 지역, 다시 말해서 나라별로의 개념.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제가 뒤에 통시적 접근 방법에 의해서 조금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 공시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념 정의들을 다 우리가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러한 두 가지 접근 방법 하에 우리가 봤을 때 사회적 경제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만의 정의를 내려보는 것,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시대적 흐름 또 국가적 특성에 따라서 몇 가지 정의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통시적 접근 방법입니다. 세 분의 어떤 유럽에 계셨던 분들이 나옵니다. 샤를 디노이에, 레온 왈라스, 샤를 지드. 이 이름도 참 어렵고 생소한데요. 제가 굳이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정의를 써놓은 거는 정의보다도 이 사회적 경제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세 분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 세 분에 대한 히스토리를 조금 파악하셔서 사회적 경제를 공부하게 된 여러분들은 이 세 분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샤를 디노이라는 분은 1830년도에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경제는 화랑과 불황의 순환을 겪기 마련이므로 노동자들이 미리 불황을 예측하고 저축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도록 적응해야 한다. 지금의 사회적 경제와는 사뭇 다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이 시장 경제를 너무 믿지 말고 우리 노동자들이 직접 준비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1896년도에 레온 왈라스라는 분은 시장에서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행위로 국가의 임무 중 사회 정의 구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레온 왈라스 1896년도까지도 사회적 경제,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보다는 실제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1900년도를 넘어오면서 샤를 지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의 창출에만 관심을 두는 자본가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삶이 피폐해졌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 경제다. 이제 190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과 조금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분의 정의에 대해서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샤를 디노이에, 레온 왈라스, 샤를 지드 이런 세 분이 우리 사회적 경제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 오셨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통시적 접근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역사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는 20세기 이후에 유럽에서 개념 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회적 경제가 무엇이다라는 개념 정의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의 뿌리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제가 여기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17세기 말에 머니박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로 말하면 호프집 같은 데서 머니박스, 그냥 기부함 이런 게 있어서 노동자들이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자기 하루 노동을 하고 약간의 남은 돈들을 그 박스 안에 넣어두면 나중에 우리 노동자들 중에 어려움을 겪은 그런 노동자를 위해서 이 머니박스에 모여있던 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머니박스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의 첫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일 위에 적어놨습니다. 18세기에는 프랑스의 공제조합이 이제 법률로 인정받으면서 사회적 경제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19세기부터는 아까도 산업혁명 말씀드렸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조금 더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아동노동도 심화되고 빈익빈 부익부가 시작됐죠. 그래서 산업혁명이라는 이 사건 자체가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처음 단계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으로부터 발달한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라는 건 정말 자본가들이 본인들 돈벌이에만 몰두를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어떤 삶을 돌보지 않았던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저임금, 또 실업, 생필품의 부족, 빵과 설탕이, 밀가루가 없었던 그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19세기 말에는 로치데일 소비자 협동조합이 처음 탄생을 했죠. 이게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첫 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단어를 들어보셨죠? 그래서 협동조합의 최초 협동조합을 우리는 로치데일 소비자 협동조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비자 권익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죠. 20세기 중반에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탈리아 보료나 이렇게 지역 중심의 협동조합이 본격적으로 성장했고요. 20세기 후반에는 저성장으로 인한 실업, 또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협동조합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통시적 접근 방법의 마지막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 하에 유럽 경제회의에서 사회적 경제 7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7가지를 보시면 이런 것이
사회적 경제의 밑바닥에 있는 사회적 경제의 기본 정신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보다 우선한다. 두 번째는 구성원의 자격, 협동조합의 구성원의 자격이 자발적이고 또 개방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된다는 협동조합의 원칙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 조직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네 번째, 구성원 및 이용자의 이익, 또 기타 보편적 이익들이 골고루 안배되어야 된다. 누구한테 부에 집중이 되면 안 되고 안배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연대와 책임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고 적용되어야 된다. 협동조합들도 우리 협동조합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과 같이 연대를 하는 그런 연대의 정신을 이야기했고요. 여섯 번째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자율성, 독립해야 된다. 너무 정치 조직에 예속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는 잉여,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이 벌어들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잉여의 대부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 또 구성원의 이익과 보편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이렇게 일곱 가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회적 경제의 일곱 가지 원칙, 또 사회적 경제가 이런 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통시적 접근 방법,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부터는 공시적 접근 방법, 지역, 국가별로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에 스페인에서는 사회적 경제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가 하나하나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개념들하고 비슷한 개념이어서 자세히 읽지는 않겠습니다. 2011년도에 사회적 경제법을 만들어서 스페인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를 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포르투갈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는 것을 2013년도에 만들어서 여기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사회적 경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 공제조합, 사단, 재단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조직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을 사회적 경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사회적 목적 추구라는 단어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사회적 경제를 정의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2014년도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 안, 제가 가로 열고 안이라고 놨던 이유는 아직 이 법이 정식으로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또 사회 서비스 제공, 지역 공동체 재생, 이러한 몇 가지 것들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호혜 협력과 사회 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서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여기 중요한 단어 사업체. 사회적 경제 조직은 그냥 일방적으로 세금을 받아서 그것만으로 활동하는 조직이 아니고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그런 조직을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특징을 여러분들만의 시각으로 정의 내려보고자 합니다. 이런 정의를 내리기 전에요. 아담 스미스라는 분의 책 두 권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왼쪽에는 도덕감정론, 오른쪽에 국부론입니다. 국부론이라는 책은 이미 여러분께서요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선, 그죠? 근데 국부론을 쓰기 이전에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먼저 쓰셨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모르고 계셨을 것 같아요. 도덕감정론에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읽어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갖기를 원한다. 또 타인의 행복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타인의 행복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연민, 동정심 이런
감정이 이런 종류에 속한다. 다시 말해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면서 보이지 않는 손, 경제의 중요성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미 인간 본연의 마음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실 때는 이런 국부론의 입장 그리고 도덕 감정론의 입장 이 두 가지 입장이 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시대를 흐르면서 또 여러 지역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어느 한 정의로, 어느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는 다음 세 가지 속성을 가진 경제 조직이 활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민간 주도, 그러니까 공공에서부터 독립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예속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민간 주도의 경제 활동을 하는 사업체 조직, 경제 활동 조직. 마지막으로 조직의 운영이 자본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민주적 원칙을 따라야 된다.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특성 중에 우리가 많이 아는 정의를 제가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 중심과 사람 중심이라고 나왔는데요. 혹시 조금 추상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예를 들면 자본 중심이라는 것은 주식회사 1주 1표, 그죠? 한 주를 가지면 한 표를 행사하지 않습니까? 10주를 가지고 있으면 10표를 행사하고 이런 것이 자본 중심의 논리고 반대로 사람 중심의 논리라는 것은 협동조합이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를 출자했던 간에 1인 1표, 한 명이 한 표를 수행하는 거, 이런 것이 자본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를 이렇게 가르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회적 경제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 강의가 끝나면 한번 여러분도 이렇게 노트에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내린 정의는 저 정착래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 조직 목적이, 설립 목적이 사회 문제 혹은 조합원들의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제목을 하나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의 이 단어를 제가 좀 멋있어서 차용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목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소유. 조직의 운영이 사람 중심이고 민주적 원칙에 따라서 구성원의 참여도가 높은 조직, 그래서 사회적 소유, 누구 하나의 소유, 출자금을 누군가 대부분 냈다. 물론 협동조합 법에 누가 혼자 많이 낼 수도 없지만 일정 기준이 있긴 있지만 어찌됐든 예를 들어서 누가 상대적으로 출자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그분 소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을 사회적 소유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입니다. 지원금의 의존도를 낮춰서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운영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혹자들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지원금 많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 하니까 당연히 정부의 돈을 지원받아서 하는 게 당연하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처음에 시드머니로서 시작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되 나중에는 본인들의 독자적인 비즈니스, 경제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사회적 경제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사회적 목적, 사회적 소유, 사회적 자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5분 긴 시간 사회적 경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소 처음 들으시는 분은 생소하셨을 것 같은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강의가 끝난 이후에 노트에다가 사회적 경제를 나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유명한 사람의 유명한 분의 정의를 자꾸 뺏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나에게 있어서 사회적 경제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